37번 보겠습니다. 자, 페이어 스왑으로부터 발생하는 금리 변동 위험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는데, 페이어 스왑 한번 생각해 보죠. 어떤 거래자가 있습니다. 이게 나라고 가정해 보세요. 페이어 스왑은 뭐냐면, 자, 받는 거는 고정금리를 받고요. 고정금리 이렇게 보죠. 고정금리를 변동금리를 받고요. 페이어니까 고정금리를 지급하는 거예요. 여기 고정금리를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어 스왑이죠. 그러면 얘는 금리가 상승할 때 위험하겠어요? 하락할 때 위험하겠어요? 금리가 하락할 때 위험하죠. 금리 하락 시 위험이다. 이렇게 꼭 알아놓으세요. 왜냐하면 변동금리를 받고 고정금리를 주는데 금리가 하락하면 변동금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떨어지고 고정금리 고정적으로 주니까 금리 하락 시 위험이에요. 그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뭐 반대 스왑 체결할 수 있죠. 반대 스왑 체결할 수 있고, 금리가 하락했을 때 위험하니까 금리 하락 시 이익이 발생하는 포지션 취하면 되는데, 금리가 하락할 때 이익이 발생하는 포지션은 선물을 매수하는 거죠. 채권을 매수하고 선물 매수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선물이나 채권은 전부 다 매수해야 돼요. 선물이나 채권 같은 건 포지션을 전부 다 매수해야 된다. 이런 거 기억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현금을 똑같이 하기 위해서는 고정금리를 주고 변동금리 받아야 되니까 이걸 똑같이 뭐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정금리를 내가 줘야 되니까 딴 데서 받아야 되죠.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고정금리채를 투자해야죠. 고정금리채는 투자해야 돼. 투자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변동금리 받아서 넘겨줘야 되니까 어떻게 변동금리채는 발행해야죠. 변동금리 채권은 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발행하면 이자 줘야 되니까 이거 받아서 주면 되니까. 그래서 고정금리채에 투자하면 이자가 들어오니까 이자 줘서 이렇게 고정금리 주면 되는 거고요. 변동금리채를 발행하면 내가 변동금리 이자를 줘야 되거든요. 이자를 발행하면 줘야 되니까 변동금리 받아서 이렇게 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저거 똑같이 현금으로 맞추면 되니까 이게 세트로 이렇게 돼 있으면 요 페이어 스왑이 이제 뭐예요? 해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미재무 채권을 이용하는 거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어려운 거니까 외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런 경우에 미재무 채권은 T본드는 어떻게 돼요? T본드를 매입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뭐냐면 T본드는 매입하고, 그 다음에 리포 거래를 하고 플러스 TD 스프레드는 매도해야죠. 자, 이렇게 해서 요거 세트로 돼야 돼요. 세트로. 자, 그러면 옳은 것 구합니다. 자, 1번 고정금리를 지급하고 변동금리를 수취하는 이자율 스왑 거래를 체결한다. 이게 반대 스왑을 하라는 얘기인데, 고정금리 지급하고 변동금리 수취하는 건 이미 여기 했죠. 페이어 스왑이니까. 근데 이거를 또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중복되면 해지 효과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1번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고정금리 주고 변동금리 이미 받는 스왑을 했는데, 그걸 해지 여기서 똑같이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고정금리를 받고 변동금리를 지급하는 스왑을 체결해야 돼요. 거꾸로 고정금리를 수취하고 변동금리를 지급하는 이자율 스왑 거래를 체결해야 그게 반대 스왑입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고정금리채 발행하고 변동금리채 매입한다. 자, 고정금리채를 어떻게 돼요? 고정금리채를 발행하고가 아니라 고정금리채를 투자한다 또는 매입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변동금리채를 발행해야 돼요. 거꾸로 돼야 되죠. 그러니까 고정금리채를 어떻게 돼요? 매입하고 또는 투자하고 변동금리채를 발행해야 돼요. 2번도 틀렸죠? 3번 T본드 매입하고 레포를 실행하고 테드 스프레드를 매도한다. 이거 맞죠? T본드를 매입하고 레포를 실행하고 테드 스프레드는 매도한다. 맞죠?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4번 여러 만기 유로달러 선물을 어떻게 돼요? 매도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매도하면 안 돼요. 매입해야죠. 그래야 금리가 떨어졌을 때 이익이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물이나 채권은 항상 매입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37번은 3번이 답입니다. 38번 보겠습니다. 달러 리시버 스왑을 거래한 금융기관이 있다. 스왑 포지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해지 수단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비슷한 거죠. 근데 다만 뭐가 달라요? 이게 다른 거죠. 얘는 리시버 스왑이기 때문에 고정금리를 받는 거예요. 근데 변동금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위험한 게 금리 상승 시 하락 시 위험이 아니라 상승 시 위험이 이렇게 되는 거죠. 거꾸로. 금리 상승 시 위험하니까 금리가 상승했을 때 이익이 발생하는 포지션을 잡아야 되니까 선물이나 채권은 매도해야 됩니다. 그 선물이나 채권이 어떤 것이든 어쨌든 매도 포지션을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답이 바로 나와야죠. 선물 매입, 그 다음에 채권 뭐 이런 거 매입 뭐 이렇게 나오는데 매도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2번이 답이거든요. 답은 2번인데 여기서 4번이 좀 알딸딸한데, 고정금리 채권에 투자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고정금리 채권에 투자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나는 고정금리를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럼 고정금리 주는 포지션을 취해야 된단 말이죠. 고정금리를 주려면 어떻게 돼요?
고정금리 채권에 투자하면 안 되고 고정금리채를 발행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하고 반대가 돼야 된다고 아까 요거 페이어 스왑에 대한 반대가. 이거는 이거 거꾸로 이걸 투자하는 게 아니라 발행해야 된다. 이거 고정금리채를 발행해야 돼. 발행해야 돼.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4번도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3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39번 문제. 통화수합을 시행한 기업이 있습니다. 원화 고정금리 수취의 현재 가치가 뭐예요? 1억 3,800만 원이에요. 그리고 미국 달러 변동금리 지급의 현재 가치가 12만 달러예요. 여기서 2014년 4월 10일 현재 대미 환율이 달러당 1,120원이에요. 그러면 A은행의 평가손익은 얼마냐 하는 거죠. 지금 받는 게 뭐냐? 받는 게 1억 3,800을 받는다는 거예요. 수취하는 게. 그 다음에 지급하는 건 달러로 지급하는데 달러가 얼마를 지급한다는 거예요. 12만 달러를 주는데 12만 달러가 환율이 1달러당 1,120원이니까 결국 이 손익은 그냥 빼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1억 3,800만 원. 그렇죠? 빼기 어떻게 하는 거냐면 12만 달러. 12만 달러 곱하기 환율은 얼마야 돼요? 1,120원이에요. 1,120원.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럼 이게 얼마 나올까? 이게 얼마 나오냐? 하는 거예요. 이게 360만 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360만 원이 플러스로 나옵니다. 360만 원. 그럼 360만 원 플러스니까 뭐야? 이익이죠.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자, 40번 보겠습니다. 국내 통화수합 시장에 대한 설명과 거리가 먼 것을 고릅니다. 일단. 자, 1번. 달러 유동성이 부족하면 리시버 달러 원 통화수합 수요가 확대되고 이로 인해 통화수합에서 음의 베이시스 확대된다. 달러 유동성이 부족하니까 달러를 받으려는 리시브 수합이 뭐 더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의 베이시스가 확대된다는 거예요. 맞죠? 두 번째, 기관 투자자의 해외 투자가 늘어나면 리시버 통화 수합 수요도 늘어나죠. 해외 투자를 하려면 달러가 많이 필요하니까 달러를 받으려고 하는 리시버 수합 수요가 늘어나는 거고요. 3번, 국내 자금 시장에서 달러 유동성이 확대된다. 축소가 아니라 확대되면 통화 수합의 음의 베이시스가 축소됩니다. 확대되는 게 아니라 이건 좀 긍정적이죠. 그래서 3번 맞고요. 4번, 달러 유동성 부족으로 달러 수요가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CRS 금리는 상승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틀렸죠. 달러 수요가 증가하면 CRS 금리는 상승하는 게 아니라 떨어집니다. 하락합니다. 왜냐? 달러 수요가 증가하니까 달러를 자꾸 받으려고 하죠. 달러를 받으면서 어떻게 돼요? 달러 받으면서 달러하고 원을 바꾼다면 나는 원을 주고 나는 달러를 받는데 이때 원에 대해서 이자를 받는 게 바로 CRS 금리인데 내가 달러를 너무 귀해가지고 달러를 확보하려고 달러만 주면 원을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이자도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이자가 하락하는 거죠. 오히려. 상승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4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장내 파생상품과 장외 파생상품의 특징으로 잘못된 것을 고릅니다. 1번, 글로벌 위기 이후 총 시장가치 및 총 신용 익스포저가 현저히 감소했으며 이는 장외 파생상품이 향후 쇠퇴할 것임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글로벌 위기 이후에 익스포저가 감소한 건 맞아요. 맞긴 맞아요. 근데 이게 감소했다고 해서 전 세계 장외 파생 상품 시장이 앞으로 쇠퇴할까요? 그거 아닙니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장외 파생 상품은 앞으로도 무지하게 확대됩니다.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사실은 좀 위기가 있다고 그래서 위기가 있다고 그 어떤 큰 금융상품이나 금융시장 자체가 한꺼번에 다 없어지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항상 위기를 겪고 체력을 강화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거지. 그 우리가 뭐 아이들이 자랄 때 뭐 감기 한번 안 걸리고 그다음에 어디 뭐 놀다가 뭐 팔이라도 한번 부러지고 이렇지 않은 애들 별로 없거든요. 다 죽을 고비도 겪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물에 빠져서 죽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고난은 이런 뭐 고생 좀 겪는다고 해서 성장을 안 할 것이다. 쇠퇴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건 오버하죠.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2번, 장내 상품은 모든 거래 이행을 거래소가 보증하나 장외파 상품은 보증해주는 기관이 없어 당사자 간의 신용도에 의존하는 그런 방식이 맞고요. 3번, 장내 상품은 표준화되어 있죠. 근데 장외 상품은 거래 조건이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예요. 맞춤입니다. 3번도 맞고 4번, 장내 상품은 거래소가 규정한 시간에만 거래를 할 수 있죠. 근데 장외 파생 상품은 24시간 언제든지 열려 있어요.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도 맞았습니다. 42번 보겠습니다. 장외 옵션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입니다. 장외 옵션은 베리어 옵션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장외 옵션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옵션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죠. 좀 주의 있게
공부하셔야 돼요. 1번 장애 옵션은 경로 의존형 옵션이다.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 옵션을 이렇게 우리가 카테고리로 나눴을 때 뭐 경로 의존형 옵션, 시간 의존형 옵션, 첨점 수익 구조형 옵션, 다중 변수형 옵션, 레버리지 옵션, 뭐 복합 옵션 이렇게 하잖아요. 6종류 중에 4종류는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 경로 의존형 옵션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경로 의존형 옵션이 또 6가지가 있잖아요. 여기 지금 장애 옵션 나왔지만 장애 옵션 말고도 평균 옵션도 있고 룩백 옵션, 레더 옵션, 크리켓 옵션, 샤우트 옵션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6가지까지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1번 맞죠? 장애 옵션은 대표적인 경로 의존형 옵션입니다. 두 번째 장애 옵션은 나가웃 옵션과 낙인 옵션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죠. 세 번째 장애 옵션은 표준 옵션보다 프리미엄이 비싸다. 바로 땡이죠. 자, 대표적으로 표준 옵션보다 싼 옵션이 장애 옵션이에요. 표준 옵션보다 싼 건 장애 옵션, 그 다음에 평균 옵션 이런 것들이 싸고요. 표준 옵션보다 비싼 거는 많죠. 룩백 옵션, 레더 옵션 다 비싸죠. 샤우트 옵션, 크리켓 옵션, 미국식 옵션 이런 것들 다 비싸잖아요. 선택 옵션도 비싸고요. 그러니까 대개 보면 옵션들이 장애 옵션은 표준 옵션보다 비싸요. 비싼 게 더 많은데 표준 옵션보다 싼 게 있다고요. 싼 게 바로 대표적인 게 장애 옵션이에요. 낙인 옵션, 나가웃 옵션. 그 다음에 평균 옵션 이런 거 싸잖아요. 그래서 3번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나가웃 옵션, 낙인 옵션 합성하면 표준 옵션이에요. 맞습니다. 이거. 그래서 42번 봤고요. 43번 보겠습니다. 다음 옵션 중 가장 저렴한 옵션을 고르면 이렇게 되는데 저렴하다, 즉 싸다는 얘기는 별로 수익 날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싼 거죠. 그래서 이건 문제 찾기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 기초자산 가격이 행사 가격보다 낮은 풋 옵션. 낮으면 지금 낮아 있으면 풋 옵션의 경우엔 팔 권리기 때문에 이건 내 가격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비싸요. 옵션 이거 비싸요. 이미 수익이 실현됐잖아요. 비싼 거고 2번 기초자산 가격이 촉발 가격에 근접한 나가웃 옵션. 자, 촉발 가격이 닿는 순간 옵션 없어져 버리죠 이거. 그러니까 이건 싸죠. 2번이 답입니다. 이건 뭐 딴 거 볼 필요 없어요. 이게 제일 싸겠죠. 왜냐하면 이게 촉발 가격 근처에 근접했대요. 옵션이. 건드리기만 하면 이 옵션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무용지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쌀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3번 행사 가격 재조정 시점에 도달한 ATM 클릭햇 옵션이래요. ATM은 조금만 변하면 뭐야?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싸죠. 그 다음에 4번 샤우트를 하기 직전에 샤우트 옵션. 샤우트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샤우트 하는 이유가 뭐예요? 수익이 날 것 같으니까 샤우트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가 유리하니까 샤우트를 하는 거지. 샤우트 하기 직전이라면 유리하다는 건데 유리하면 옵션이 비싸죠. 그래서 4번도 해당 사항 없습니다. 2번이 제일 싸겠죠. 44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데이터에 따른 평균 행사가격 콜옵션 만기 수익은 뭐냐? 단 프리미엄은 고려하지 않는다. 지금 평균 행사 가격이라고 하면 평균 행사가격 옵션, 에버리지 스트라이크 콜 옵션인데 자, 평균 행사가격 콜 옵션은 이렇게 만기 시 손익을 결정합니다. 자,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맥시멈 해서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평균 행사가격이니까 만기 시점에 기초자산 가격은 같고요. 그 다음에 빼기 X인데 X는 X인데 뭐죠? X를 뭘 쓰는 거예요? 저 기간 동안의 평균 가격을 쓰는 거예요. 기초자산이 움직인 것 중에 평균 가격, 에버리지를 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0 중에 둘 중에 큰 걸 쓰는 거예요. 그럼 보죠. 지금 만기 시의 가치가 얼마죠? 103. 103은 만기 똑같아요. 그 다음에 평균 가격을 우리가 구해야 되거든요. 평균 가격을 구해야 되는데 평균 가격은 어떻게 돼요? 100 플러스 104 플러스 104 플러스 106 플러스 107 플러스 103 이렇게 해가지고 다 더해줘야 돼요. 다 더하면 더한 다음에 6으로 나눠야 돼요. 6으로 나누면 이게 얼마 나와요? 104가 나와요. 104 나와요. 그럼 103에서 104 빼면 뭐예요? 마이너스 1인데 이건 사실상 꽝이죠. 꽝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중에 0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야? 빵이에요. 빵. 빵.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44번 봤고요. 45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데이터가 주어져 있다. 만기에 최종적으로 투자 성과를 측정한다고 할 때 초기 행사가격이 100인 샤우트 콜옵션에 투자자가 언제 샤우트하는 것이 최적인가? 단 프리미엄 고려하지 않는다. 이 문제 조금 생각해야 되는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한번 보죠. 첫째 날 3일, 9일, 11일, 뭐 15일, 21일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3일째 하는 게 좋으냐? 9일이냐? 11일이냐? 15일이냐? 이걸 물어보는 건데 3일째 권리 행사했을 때 결국 총 최종 수익이 얼마가 되나 한번 보죠. 3일째가 되면 104죠. 처음엔 100으로 시작했죠. 지금 행사가격 100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104가 됐어요. 3일째. 그럼 104면 104 마이너스 100이면 수익은 4인데 이때 행사가격은 자 보세요. 자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3일째 하고요. 9일째 하고요. 그 다음에 11일째 하고요.
15일째 하고요. 이렇게 행사가격 한다고 보세요. 자, 3일째 수익이 얼마가 나오는지 3일째 행사했을 때 최종 수익이 그 다음에 행사가격 재조정된 거 행사가격 어떻게 재조정되는지 최종적인 수익, 최종 수익, 최종적으로 얼마나 수익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일째 권리 행사를 해요. 104가 돼가지고 나 권리 행사 했어. 해가지고 했어요. 3일째 했으면 자 104가 됐으니까 100이 원래 행사가격이 있으니까 4는 수익으로 먹고요. 행사가격은 104로 재조정됩니다. 행사가격이 재조정된 상태에서 만기가 되면 107이 됐죠. 그러면 107을 104에 살 수 있으니까 최종 수익은 어떻게 돼? 3 더해지니까 만기 수익이요. 만기 수익. 만기 수익이 3이 더해지니까 최종적으로 수익은 얼마죠? 최종 수익은 4하고 3 더하니까 7이죠. 자, 6일째 샤우팅을 했습니다. 6일은 97이죠. 97이면 9일째 97이죠. 그러면 수익은 없죠. 행사가 97로 조정되죠. 그리고 나서 만기가 107이 됐죠. 그러면 얼마가 먹어요? 얼마 먹어요? 얼마 먹냐면 10 먹죠. 만기 수익이. 그러니까 전체가 빵 10이니까 10이지. 그 다음에 이게 9일 맞고 그 다음에 11일째 권리 행사했다. 그러면 100에서 자 100에서 행사가격 108이니까 8 수익 없고요. 108이 행사가격이죠. 그다음 만기가 되어 107이 되니까 꽝. 그래서 8이 답니다. 그 다음에 15일째 권리 행사했어요. 109에 행사했다. 그러면 9가 뭐야? 수익이죠. 그 다음에 109로 자 행사가격 재조정됐는데 만기 때 107이니까 빵이죠. 그러니까 9가 답니다. 그러면 9일째 권리 행사하는 게 제일 수익이 높네요. 9일째. 그럼 이게 9일째가 프리미엄이 10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수익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답이 9일이니까 2번이 돼야 되네요. 자, 46번 보겠습니다. 풋옵션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콜옵션은 어디에 해당하는 옵션이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 보시면 옵션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옵션이죠. 그러니까 옵션에 대한 옵션이란 말이에요. 그럼 옵션에 대한 옵션은 뭐예요? 중첩 옵션이죠. 2번이 답이잖아요. 그래서 46번, 2번 바로 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47번 보죠. 기초자산 가격이 행사 가격보다 낮을 경우 미리 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옵션은 뭐냐. 기초자산 가격이 행사 가격보다 낮다. 그러면 어떤 미리 정한 금액을 예를 들어서 원금만 보장한다든지 미리 얼마를 주겠다. 이렇게 뭐 지급하는 옵션이 뭐냐 하는 건데요. 이건 디지털 옵션이에요. 일단 디지털 옵션은 디지털 옵션인데 중요한 건 행사 가격보다 높을 때가 아니라 낮을 때 수익을 준다 그랬잖아요. 낮을 때 수익을 주면 행사 가격보다 기초자산 가격이 낮으면 그러면 수익이 발생하는 옵션은 콜일까요? 풋일까요? 풋이죠. 풋옵션은 행사 가격이 기초자산 가격보다 높아요. 기초자산 가격이 떨어져야 그래야 수익이 발생해요. 풋옵션은 팔 권리니까. 그래서 디지털 옵션은 맞는데 디지털 무슨 옵션이냐? 풋옵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자, 다음에 48번 보겠습니다. 두 금융상품의 가격 차이라고 했어요. 가격 차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옵션은 뭐냐? 스프레드 옵션이에요. 이거 바로 나와야 돼요. 3번이 답이고요. 그다음에 레인보우는 여러 개의 자산 중에 성과가 높은 걸 쓰는 거, 뭐 다중 행사가격 옵션 하면 행사가격이 여러 가지인 거, 뭐 이런 거고, 피라미드 모션은 요거하고는 다른 거 아닙니까? 절대값 취하는 거 이런 거 찾는 거니까 다른 건 해당 사항이 없고 스프레드 옵션이 답이 되는 거죠. 자, 다음 문제로 4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선물 안에 통화 옵션이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선물 안에 통화 옵션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것이냐 보는 거예요. 만기 때 현물 환율이 1020원에서 1120원 사이 움직이면 무조건 1070원에 팔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020원 이하가 되면 계약이 없는 걸로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나가웃이지. 나가웃이잖아요. 그러니까 1020원이 되면 계약이 없는 걸로 되는 거예요. 나가웃. 그 다음에 1120원, 1120원 이상이 되면 1070원의 계약 금액이 2배를 매도하는 새로운 옵션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건 낙인이에요. 아, 이거 전형적으로 이게 뭐예요? 키코입니다. 키코. 그래서 4번 키코 선물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환율의 어떤 구간 안에서는 이게 뭐야? 선물안의 계약이 유효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계약, 그 금액 이하거나 이상이 되면 어떤 경우엔 계약이 없어지거나 어떤 경우에 새로운 계약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러면 계약이 없어지면 이거 뭐야? 나가우시고 계약이 새로운 계약이 턱 하고 나타나니까 낙인이죠. 이 두 개를 결합해 놓은 거니까 이건 키코입니다. 낙인 나가웃 선물안이에요. 키코 선물안 이렇게 알아놓으세요. 자, 마지막 50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계약 내용에 부합하는 통화 관련 장애 파생 상품 뭐냐 이거죠. 이걸 잘 보니까요.
만기 때 현물환율이 1,070원 이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 행사되는 옵션이 풋옵션이 행사되는데 수출업체가 50만 불을 1,070원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생겨요. 그 다음에 1,070원에서 1,185원 사이에서는 그냥 시장 환율로 매도하니까 이때는 효력이 없어요. 그냥 선물한 그냥 적정 환율로 시장 환율로 팔면 돼요. 그 다음에 1,085원 이상이 되면 콜옵션이 발동해서 수출업체가 50만 불을 1,180원에 매도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걸 그려보면 자 지금 환율이 지금 1,070원하고 어떻게 되냐면 1,180원 1,185원 사이에서 움직이는데 이렇게 사이에서 움직일 때 지금 매도하는 거거든요. 매도하는데 시장 환율로 매도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때 어떻게 움직이는 거냐면 이 안에서는 선물한 매도의 효력이 그대로 인정되고요. 그 다음에 1,070원 이하가 되면 50만 불에 1,070원을 매도해야 돼요. 50만 불을. 요게 50만 불에 매도하는 거야. 요게 1,070원에 매도하고요. 그 다음에 1,085원 이상이 되면 요것도 어떻게 돼요? 요게 넘어가도 1,085원에 매도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1,070원과 1,085원 사이에서는 선물안에 적정한 계약이 요때 유효하고 그 범위를 넘거나 넘어도 어떻게 돼요? 1,070원, 1,185원 사이에서 어떻게 선물안 계약이 유지되는 그런 특별한 선물안이거든요. 요게 뭐라고 그러냐면 범위 선물안이라고. 범위 선물안. 그래서 여기 범위라는 말이 레인지라는 뜻이죠. 레인지. 그래서 레인지 포워드라고 해요. 레인지 포워드입니다. 그래서 범위 선물안. 좀 어렵죠. 1번이 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50번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50번까지 봤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제가 1회 모의고사 좀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렵더라도 너무 나는 이게 너무 어려워서 이게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문제 유형을 익히자 하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마지막 1회 모의고사 계속 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